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 이관일입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잠깐 깡통 전세에 대해서 한 17분 정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많은 거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쪽박하고 해서 이제 잠깐 뒷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에 대해서 깡통 전세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려고 바로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깡통 전세는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권 때 과도한 그 정책이었고 부동산 정책이었고요. 그게 하나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깡통 전세 당사자 중에 임차인들이 너무 그 과욕을 부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을 만들어낸 일부 몇몇의 공인중개사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합작이 돼서 이렇게 깡통 전세가 나오게 됐는데, 깡통 전세의 원인 배경은 제 앞전 영상을 들어보시고, 오늘은 이러한 깡통 전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은 있는가라고 여러 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깡통 전세 대책반을 만들기도 하고 그 상담 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 자리에서 14년, 15년 공인중개 업무를 하면서 뭐 느끼면서 생각했던 바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뭐 주관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많이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어찌어찌 했든 간에 깡통 전세는 발생을 했어요. 뭐 피해 대책, 뭐 보상 규정, 법률을 제정하자 뭐하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일단 깡통 전세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깡통 전세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가 하지만 이것이 사기인지, 깡통 전세 사기라고 해서 뭐 임대 사업자들을 전부 다 사기꾼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추세가 있는데, 뭐 법률로서 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정말 문제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우리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빌려줘라, 나 지금 급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야, 좀 빌려주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우리 뭐 선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 돈을 5천만 원을 갚을게. 친구가 내가 너무 급하니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나는 그거 갖다가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어. 빌려준 친구가 가만히 봤더니 돈을 안 갚아. 야, 너 왜 돈 안 갚냐? 부모님 어떻게 뭐 건강 찾으셨냐? 물어봤어.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 자체가 아예 안 계시는 거야. 아예 안 계시는데 그 친구한테 기망을 한 거죠. 계시지도 않는 부모님이 아프시다고 한 번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일단의 고의예요. 일단의 고의로 사기를 친 거야. 그리고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유흥비를 써버리고 훔쳐먹는 게 다 써버렸어.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어. 2단의 고의가 된 거예요. 재산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피해를 본 거예요. 자,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나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줘서 내가 5천만 원을 못 갚으면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너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래서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계시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이게 사기인가요? 어차피 기망했으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한 거는 어차피 기망을 한 거예요. 근데 뒤에 금전적인 피해는 없어요. 그럼 이거 사기가 아닌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사기가 걸리고 사기가 안 걸리고, 일단 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사업자금으로, 야 친구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하면, 이 사업에다 투자를 하면 내가 뭐 얼마의 이득금을 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빌려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투자하기로 한 그에다가 투자를 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리고 나는 얼마 있다가 얼마를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런 투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을 쓰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업체를 들먹이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투자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용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있지도 않은 사업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려가서 한번 기망을 하고 1단의 고의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2단의 고의가 생겨서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주체가 있다. 야 친구야 나 5천만 원만 빌려줘.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투자에다 해서 하면 얼마 투자가 남으면 내가 너한테 투자 이익금으로 얼마를 줄게 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투자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어요. 5천만 원을. 근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투자 이득금을 못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기가 될까요? 이건 이단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는 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에 의해서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결정 지을 문제지만, 크게 봤을 때 사기는 이단의 고의가 첫 번째 그 기망이라는 사건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돈을 갚지 못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이런 사기가 있어야지만, 두 번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사기가 성립되는 건데, 이 깡통전세 사기라고 했을 때 깡통전세 사기에서 기망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금전적 손실은 누가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깡통 피해자라고 하면 그 피해자라고 하면은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 되는데, 여기서 딱 구분질 수 있는 게 깡통전세 사기라고 일단 명백히 구분지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주장하는 거에 증거를 제시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기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인이 어떻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국토부나 여러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은 일단은 잘 대출 안 해주는 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저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매매자금 대출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매매자금 대출은 뭐냐?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살 적에 대출을 많이 해주고 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별적으로 많이 해줘야 되겠죠. 아무나 90%, 80% 막 해주는 게 아니라 70%, 80%, 90%, 심지어 99%까지 매매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고정적으로 딱 1%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1% 미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집을 한번 구매한 사람은 기존 주택이 있는 한에서 두 번째 주택은 대출을 거의 해주지 말아야 되겠죠. 아니면 10%나 20%만 해주고, 또 기존 주택이 있는 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주택을 할 때는 아예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보다 매매자금 대출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처음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산 사람은, 매입을 한 젊은 세대 처음 산 사람들은 이거를 매매할 때 매매 규제를 두면 되거든요. 지금 양도세 규정에 두는 것처럼 이렇게 95%, 99%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금리도 1% 미만 고정금리로 주택을 산 사람이 이거를 판다? 올랐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 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양도세 100% 환수, 7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80% 환수, 9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70% 환수, 15년 후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집을 한번 살 때 선택의 중요성도 있는 거죠. 내가 급하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다 살 수 없어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연립에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주거 형태는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내 형편에 빌라라도 큰 집에서 살 수 있으면 나는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빌라에 살 수 있고, 단독주택에서라도 나는 단독주택의 특성대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빌라도 좀 크게 지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전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매매로 돌아서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굳이 아파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는 거를 꼭 전세만 아닌 매매로도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깡통전세에 묶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세금을 못 내서 국세와 지방세를 못 내서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돼 있는 게 많아요. 뭐 100개, 200개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0개가 됐든 아니면 10개가 됐든 중간에 그 중에 깡통전세 아닌 물건들도 있거든요. 아닌 물건들도 있고 진짜 심한 깡통전세 물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 2억인데 전세 3억 들고 있다. 그럼 1억이라는 갭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고, 만약에 매매가 지금 시세가 만약에 2억인데 지금 전세가 만약에 2억이다. 아니면 2억 500이다. 아니면 1,900만 1억 9천이다. 이러면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깡통전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인 내가 임대사업자인 내가 뭐 집을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걸리게 되면 10개가 다 압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이거는 뭐 그 전세 충분히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데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압류가 걸려서 다음 사람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분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특히 허그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허그에서 전세보증서 줬는데 그 전세보증 금액이 1억 얼마다. 그러면 그 당사자, 임대사업자 전체 물건에 전부 다 압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전세금 못 빼준 거 하나 갖고 나머지 10개가, 9개가 아니면 90개가 전부 다 압류가 걸려버리고 제한물건이 걸려버리니까 전세 순환이 안 돼.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법이 좀 어떻게 바뀌어갖고 허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했는지 압류가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특별한 경우 이걸 대책을 내세우는 걸로 얘기하자 보면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준 거나 아니면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한테 압류를 걸 때 해당 물건만 압류를 걸고 해당 물건만 처리를 하는 거죠. 그 한 건에서 그 임대사업자 전체를 다 걸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걸어버리면 이건 해결책이 없거든요. 이 정도는 정부에서도 뭐 다 협의해서 그 주택금융공사랑 뭐 지자체랑 다 협의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딱 말은 그래요. 임대사업자 형편에 따라서 그 물건의 형편에 따라서 처분할 건 처분하고 아니면은 그 건건이 이제 그 압류나 이런 것들도 정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절반 이상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로서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전체가 다 깡통전세는 아니거든요. 전세가 깡통전세가 다 아니다 보니까 깡통전세 아닌 거는 일단 살려놓고 깡통전세인 것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거를 기존 세입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로 전환 돌려서 금리를 1% 미만으로 해서 싸게 해줘서 갖고 가게 만들자든지 아니면 공매로 넘기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깡통전세 해결하는 방법 그냥 제일 간단한 게 제 생각에 제일 간단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건 바이 건으로 적용하고 건 바이 건으로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한테 풀 수 있는 물건, 갖고 갈 수 있는 물건, 못 푸는 물건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아까 제가 촬영한 게 너무 길어질까봐 해결책은 조금 얘기는 해봤는데 특별한 해결책이야 뭐 있겠습니까? 뭐 잘하신 분들도 해결 다 못하는데 한적한 골목에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냥 대책만 제 생각만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생각만 전세보다는 매매로 돌려서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대 물건을 정리해서 갖고 갈 거 아니면 못 갖고 갈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나 국세나 뭐 전세 허그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그 압류라든지 그것들을 전부 다 한 물건에 한 건씩만 적용시켜서 다른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감히 생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